부동산 좀 시장 예. 관점에서 좀 살펴볼 텐데요. 예. 그 전체 매크로 흐름상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으로 부자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신 예.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여전히 뭐 부동산은 부자가 될 사람은 되는 거고요. 어느 사회에서나 네. 모든 것이 깔아앉지는 않습니다. 한편이 깔아앉으면 한편이 뜨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출생률이 낮아졌다. 이거 유아용품 큰일 났네 하는데 최고급을 지향하는 곳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제품 이런 것들은 막 살아나고 있고 과거에 우리나라의 중가 제품 이런 것들은 막 이제 죽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변화에서 어떤 것은 살아나고 어떤 것은 죽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보편적으로 살아났다가 이제는 보편적으로 살아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놈만 살아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부동산의 승률이 낮아지는 것이죠. 투자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는 실패하는 확률도 이제 꽤 높아졌으니까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승률이 낮아지다 보면은 우량한 것이 집중이 됩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서울의 23개구만 하더라도 주택가격이 회복될 때는 천차만별로 회복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사람들이 우량한 곳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우량한 것은 가격이 비싸져요. 자칫 잘못 물어버리면은 이거 큰일 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리스크가 자꾸 커집니다. 우량한 부동산은 가격이 높은 곳에 살 위험이 커지는 것이고요. 다른 부동산을 사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과거처럼 보편적으로 우리가 좀 더 용이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제가 부동산에 꽤 전문가라 하시더라도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나 뵈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미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는 바람에 그 상가나 혹은 뭐 이런 데 좋은 곳에 이제 캠레이트라고 그러죠. 임대 수익률은 한 3%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대출금리보다 임대 수익률이 더 낮아가지고 재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서서히 철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인 것이죠. 이제 승률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은 가격이 높아져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높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잘 기회를 잡겠는데요. 그러지 않고 이전에, 이제 그 오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유명한 비유인데요. 풀장에 사람들이 다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수영 팬티를 입고 있냐 입고 있지 않느냐를 보려면은 풀장에 물이 빠져보면 안다는 다 빠지면 것이죠. 나온다. 네. 부동산 투자에 전문가였냐 아니었냐를 본다면은 시장이 약세장에 접어들었을 때를 보면 안다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이 딱 그럴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도성장기였어요. 앞으로 장기 저성장이잖아요. 길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50년의 고도성장기와 이제 앞으로의 저성장기 큰 두 국면으로 해서 그 국면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과거에 내가 좀 했더만은 나는 부동산의 천재인가 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승률이 자꾸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부동산의 투자자들만 승률을 기록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보는 부동산에 대한 견해이고요. 이게 뭐 부동산에 뭘 투자하든지 돈을 못 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승률이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명목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명목 성장률이 떨어지면 전체적인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도 떨어집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 경제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일본 부동산을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지? 예. 그거는 뭐 저도 그렇게 당연히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일본이 80년대 중후반에 그 어마무시한 버블은 우리나라는 안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지금 LTV를 50% 제한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은 그 당시 80년대 후반에 보면은 LTV를 어떤 경우에는 130%씩 이렇게 주었습니다. 1억짜리 집을 사는데 1억 3천만을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자기 돈 없어도 집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나게 나와서 다 집을 사면서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이 후유증을 일본은 해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산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고 부채로 대출을 가지고 있어서 막 두 개 키워놨는데 이게 뚝 떨어져 버린 것이죠. 이 남은 부채초가 자산을 팔아봐야 충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일부분 탕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가 벌어서 갚아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이
90년대 한 10년 이 동안에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는 정부가 하여튼 부동산의 가격에 철저하게 관여를 합니다. 가격이 너무 오르면은 하여튼 무슨 가전 정책을 써서라도 이걸 덜 오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네. 가격이 떨어지면은 또 정책을 써서 또 부양하죠. 약간 받치고 네. 하면서 부동산의 주택 가격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변화시켜 놨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제 버블이라고 생각될 부분은 그렇게 일본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강남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 부분이 단순히 우리가 계산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다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요. 적정 가격을 평가하기가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비경제적 편익이라고 그러죠. 비경제적 편익도 결국 경제적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인데 측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저희 같으면은 우리의 클럽이 형성돼 가지고 그 클럽 내에 내 자식이 좋은 혼처를 마련할 수 있겠더라. 이것은 비경제적 편익이라고 생각되지만 결국 경제적 편익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측정을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저 가격의 밸류에이션을 매기지 못해서 지금 저게 버블인가 망가가 헷갈리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보다는 높아 있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편익이 예를 들어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다는 편익,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클럽이나 소사이어티를 만들 수 있다는 편익, 다양한 편익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은 이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될까는 잘은 모르겠고요. 근데 일본과 같은 그런 이제 버블이 엄청 일어났다가 버블이 붕괴되어서 30년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 일어납니다. 일본이 장기 저성장에 오게 된 것이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논쟁이 붙었어요. 처음에 금융의 문제. 그러니까 부채가 막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 신용이 멈춰버린 겁니다. 돈이 안 도는 것이죠. 이 문제로 일본이 저성장을 왔다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일본이 투자를 안 해서 자본 생산성이 낮은 것입니다. 투자를 왜 안 했느냐? 내수가 안 좋으니까 해봐야 수익성이 낮으니까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해서 자본 생산성이 낮아졌다는 것이죠. 그 두 견해가 주로 일반적으로 지배를 하는데, 그러면 금융 쪽에는 우리나라가 이쪽을 닮을 것인가? 사람들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일본은 그때 금융의 팽창과 수축이 너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요. 환율도 아시다시피 250엔에서 70엔까지 떨어졌어요. 어마어마한 팽창이었거든요. 그런 금융의 어마어마한 팽창과 수축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을 거랍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려될 부분은 그런 금융의 팽창과 수축의 문제, 거기에 따른 부동산과 팽창의 수축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투자나 자본의 생산성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해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우리나라의 이제 길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일본이 어떠다 하는 문제 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확실히 좀 부동산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분위기 달라진 건 사실이고요. 통계도 그렇고요. 현장 분위기도 한 달 만에 지금 굉장한 온도 차이가 느껴지고 있는데, 네네. 통계부터 먼저 살짝 말씀드리면,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게 되면은요, 5월 4주차 서울 그 주간 변동률이 그 당시 0.06%, 5월 4주차가. 네. 6월 4주차가 0.18%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0.06, 0.18이 뭐야 하는데 이게 주간 변동률입니다. 그럼 이걸 52주로 곱해버리면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0.18%면은 우리 2022년 이제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이 됐는데 0.18%까지 올라간 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고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이게 한 달 만에 앞자리 수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파른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서울이에요. 서울만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0.06에서 0.18%면 거의 3배 정도 반등 폭이 커졌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0.05에서 0.07% 정도. 경기도도 수도권 또 이제 상승세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 서울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 5월까지만 하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서울만 이렇게 쭉 올라온 상태고요. 지방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지방 오히려 더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5%.
오히려 하락폭이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집중화 현상이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다는 걸 통계에서도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체감하기에도 저는 이제 실질 체감을 보면 한 4월까지만 하더라도 저한테 별로 연락 오는 분도 많이 없었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뭐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더 기다려야 되냐라는 문의가 많았다면 5월 지나가고 6월 정도 되니까 불안하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사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한 초조함과 이게 조급함이 지금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죠. 시장의 수요자들이. 네네. 아예 집을 살 생각이 없던 분들은 불안할 것도 없죠. 왜? 어차피 생각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구매 욕구가 없던 분들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제 구매 욕구는 있는데 타이밍을 보고 계시던 분들 계시잖아요. 2022년은 뭐 집값이 떨어질 때니까 안 움직이다가 2023년 작년에는 계속 관망을 했죠. 들어가 말아라고 하는데 올해 상황을 보니까 타이밍을 내가 놓친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마음. 왜? 작년보다 올해가 분명히 올라갔으니까요.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매매 가격을 본다면. 거기서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라는 초조한 마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묻어나오고 있고, 지금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개월 연속으로 지금 4천 건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한 달, 두 달 정도면 우리가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4개월 연속 4천 건 정도라면 4천 건이 뭐 폭발적으로 많다는 얘기는 아닌데, 뭐 2020년, 2021년은 뭐 보통 한 5천 건 정도 나왔으니까 4천 건이 폭발적이진 않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올해 2024년 3월까지 3천 건대에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가장 많은 게 3,800건대였으니까 4천 건대가 4개월 연속 지속이 된다는 얘기는 거래량도 어느 정도 수반이 된다. 사야 될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통계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장에도 자주 나가신 걸 알고 있는데 실제 약간 현장 분위기도 그런가요? 어떻게 보세요? 현장도 이제 현장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요. 강남권은 뭐 확실히 뭐 분위기가 달라진 건 사실이고요. 일단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집주인들이 팔 생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물을 살 수 없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물론 매수자들이 막 줄을 서서 막 난리가 났냐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강남의 새 아파트들, 반포라든지 뭐 원베일리라든지 이런 쪽은 확실히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뭐 집주인들이 큰 소리 치고 있고요. 매물이 안 나옵니다. 압구정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압구정은 2022년에도 신고가 나오던 지역이니까 뭐 별도의 그들만의 리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송파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헬리오시티, 엘스 리센츠도 거의 이제 전고점 가까이 거의 전고점 회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강남 3구, 용산구가 먼저 움직였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마포하고 성동구, 옥수, 금호동 쪽, 마포 쪽도 이제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우리는 이제 상승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상승에 대한 좀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대세 상승은 전고점을 뚫고 쭉쭉쭉 올라가서 5년, 7년 정도 계속 올라가는 걸 이제 저는 상승장이라고 하는데, 지금을 상승장이라고 저는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전고점 가까이 가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반등이라는 거지 이게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지금 가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 쪽도 압구정 빼고요. 압구정, 여의도 같은 특수 지역들 빼고 본다면 전고점 수준에서 지금 거의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포도 전고점까지 가지 않았거든요. 88% 정도 수준, 90% 수준에서 이제 조금씩 더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게 전고점을 뚫고 이제 얼마나 올라가느냐. 헬리오시티 예를 들면 전고점이 27억이었고요. 네. 최고점은? 네. 최고점이 이제 27억이고, 주로 2021년에 거래됐던 가격이 이제 25억대 정도 되는, 엘스. 네네네. 엘스 예를 들면 27억이고, 주로 거래가 됐던 게 25억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지금 뭐 24억 몇천 정도 되니까 전고점 가까이 왔고요. 이런 현상이 엘스 같은 경우는 4월, 5월에 도달을 했는데, 속도적으로 본다면 제가 이제 6월에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엘스가 27억, 28억을 뚫어줬어야 되는데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물론 토지거래 허가도 있겠지만, 그러면 전고점 가까이 도달하는 곳들은 매수자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도 충분히 느껴지고 있다. 헬리오시티도 23억 8천이 전용 84가 전고점이었고요. 주로 22억, 23억대 이제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에 거래 내역을 보면 21억, 22억대 정도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 치고 올라가지는 못한다. 전고점 가까이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포 쪽도 거의 뭐 40억, 사실 뭐 40억이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네. 좀 허탈감을 느끼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워낙 부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40억이다, 42억, 45억 부르는데, 약간 그들만의 리그니까, 강남이 뭐 45억 거래가 됐다고 해서 서울 모두가 전고점을 뚫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상은 전고점까지 도달하고 있다. 그런 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앞서서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고 막 질문이 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무주택자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상황에서. 네. 굉장히 좀 초조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일단 작년 또는 재작년, 가장 낮았을 때 가격, 2022년 12월, 2023년 1월, 뭐 고점 대비 한 30% 하락한 가격을 다시 회복하기는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그런 어떤 모멘텀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고점 대비 30% 떨어지는 2차 하락이 오면 좋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들. 저는 완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뭐 미국이 다시 기준금리를 뭐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올려버린다든지, 뭐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좀 심각해져서 어떤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게 생긴다면 2차 하락이 가능한데, 우리가 그냥 예측만 가지고 2차 하락이 온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변수들만 본다면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높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게 집값이 여전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 소득 대비 집값이 여전히 높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실수요자들은 좀 다른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은 이제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가시는 분들, 또는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분들이거든요. 최근에 거래 양상을 보면 이게 다주택자들이 주택수를 늘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승장 초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013년, 2014년 정도 예를 들면, 그때는 다주택자들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다주택자들이 주택수를 늘리고 2016년, 17년부터 이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보면 실수요자들이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좀 양상이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럼 실수요자들은 왜 움직이냐면 2022년, 2023년에 거래량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뭐 1000건대, 2000건대 머물러 맞아요. 있었는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사야 될 분들이 사지 않았다. 2년 동안. 안 사고 관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관망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금리도 올라갈 때가 되어가고 있고, 공급 물량도 좀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좀 무르익고 있는 거죠, 분위기가. 그러면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판단할 때는 추가 하락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서 얼마나 더 상승할지는 모르겠으나 전고점보다 낮은 가격에는 매수를 해야겠다. 한마디로 전고점 대비 30% 떨어진 급매물을 잡으면 좋겠으나 지금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으니 전고점 대비 뭐 80% 수준 또는 85% 정도 수준 되는 매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잡아야겠다라고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무주택자들이라면 저는 자금이 되고, 항상 원칙은 있잖아요. 필요하신 분들이 원칙이고요. 두 번째 자금이 되느냐인데, 하락장에는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은 아니잖아요. 살짝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해도 좋겠다. 하지만 저는 항상 전제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사서 지금부터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가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5년 동안 집값, 5년, 7년 동안 집값이 뭐 2배 상승하는 그런 장은 지금 당장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한 2, 3년 정도는 큰 재미는 보지 못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집이라는 게 이제 투자의 목적도 있지만 내가 우리 가족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화폐 투자 가치로 또 전환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하셔라. 크게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올라가면 땡큐. 잘 살다가
적어도 한 3년 후가 되면 저는 본격적인 상승 전환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이 상승 전환은 아니지만 뭐 저는 길어야 3년이고 이미 따지고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지나갔죠. 2년 반 조정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 2년? 길어야 3년이니까 이 정도만 뭐 잘 살고 있다 보면 저는 충분히 상승장으로 진입할 수가 있으니 상승장 진입할 때 딱 들어가면 좋은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고요. 그렇죠.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떨어지는 타이밍에 베팅을 해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실수요자들이 언제까지 그 차트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 언제 떨어질 거야를 보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겠다. 실제로 2차 하락이 오면 땡큐인데 2차 하락이 올 때 제 경험상 보면 못 들어가더라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어갑니다. 용기 있는 분들, 준비된 사람들이 추가 베팅을 할 때가 2차 하락 때 들어가는 거지 기다리는 분들이 2차 하락이 오면은요 또 패닉이 옵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 하락 때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저는 실수요자들은 그냥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갈아타는 수요 있잖아요. 최근에 갈아타는 수요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마음은 그렇죠. 어떤 마음이냐면 내 집은 좋은 가격에 받고 싶고 갈아탈 집은 좀 급매물로 잡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요. 현실적으로는 반대잖아요. 왜? 우리가 하급지나 더 안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는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대부분 상급지나 더 상급의 아파트로 갈아타는데 내 집이 오를 가능성이 높을까요? 상급 아파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상급이죠. 당연히 상급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움직이는 분위기에서는 내 집보다는 갈아타고 싶은 집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을 제가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특징이 뭐냐면 서울이 움직이긴 하는데요. 서울 내에서도 인기 지역들 단지도 마포라고 해서 모든 마포 아파트가 다 움직이진 않습니다. 좀 세대수도 있고 브랜드도 있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괜찮은 아파트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가 갈아타고 싶은 아파트가 움직인다. 그렇다면 갈아타고 싶은 분들도 실시간으로 갈아타셔라. 이게 하락장일 때는 내 집을 먼저 팔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상황을 보고 갈아타는 게 맞고요. 상승장일 때는 먼저 잡고 2주택으로 가다가 왜 내 집값도 올라가니까 좀 늦게 파시는 게 맞는데 지금 같은 확실한 상승장은 아닌데 하락장도 아닐 때에는 그냥 실시간으로 갈아타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움직여도 좋겠다. 더 기다린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좋은 타이밍 잡기는 어렵다. 2차 하락이 오더라도 그런 분들이 잡기는 어렵겠다. 이게 떨어지는 칼라 같을 때에는 제가 좀 기다려라고 하는데 필요한 분들이라면 근데 여기서 오판하면 안 되는 게 필요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집 하나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는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도 충분하지 않은데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 욕심이 나서 3주택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아직은 100% 바닥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요. 대세 상승으로 진입한 건 아니다. 여전히 집값도 버블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뭐 발표된 게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저는 좀 거기서 힌트를 얻을 내용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하향 전망을 했는데 지금 상황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연구기관에서 발표가 될 때는요. 헤드라인만 보지 마시고요. 하락 전망? 얘들 틀렸네? 상승 전망? 맞네? 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왜 하락 전망을 했을까에 대한 근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연구를 해서 박사님들이 데이터를 만드는데 터무니없는 데이터를 만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게 진짜 필요한 자세지 헤드라인만 보고 틀려서 맞아. 우리가 어떻게 단죄라고 할까요? 그걸 판단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하락 전망을 했을까를 좀 먼저 살펴보게 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값이 여전히 높다. 소득 대비 집값이 좀 버블이 좀 남아있다라는 점을 꼽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경기가 좋지 않다. 부동산도 경제의 한 축인데 지금 뭐 수출은 좀 뭐 그나마 좀 괜찮아지고 있지만 내수, 투자 뭐 전반적으로 경제 자체가 좋지 않고 부동산 시장은 이제 PF 문제까지 맞물려 있어서 건설업계도 굉장히 좋지 않은데 물론 뭐 반대되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자체가 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금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내려갈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금리로 가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도 뭐 0.25, 0.5% 정도. 그것도 미국이 내려면 한국은행이 지금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내릴 건지 또 시차를 두고 내릴 건지는 봐야 되겠지만 저금리로 가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게 이제 지금 좀 풀려 있는데 그게 영구 무한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결국에는 소진이 될 것이고 정부도 집값이 올라가면 계속 이런 정책 상품들을 내놓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꼽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일리가 있고 참고를 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도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약간 좀 불안한 거, 좀 찜찜함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집값이 여전히 높다. 우리 소득 대비. 지금 저평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대세 상승으로 가려면 전고점을 뚫고 쭉쭉 올라가줘야 되고요. 대표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오르면 따라서 라울라 아파트들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매수자들도 전고점 가까이 가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전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좀 참고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통계를 보면은 한국 부동산원의 이제 자료를 보니까 서울 전세 가격이 이제 57주 연속 상승세다. 네네.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약간 예전에 우려가 나왔었던 뭐 전세 대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전세 대란 지금 생기고 있죠. 전세는 생기고 있고요. 앞서서 제가 이제 건설산업연구원 네. 통계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반대 의견을 줬어요. 네네 맞아요. 네. 반대 의견은 뭐가 좋냐면 2, 3년 후에 폭등 가능성이 있다. 2025년, 2026년 그때 이제 막 네, 폭등한다고 폭등 하더라고요.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네. 이제 올해는 소폭 하락할 수도 있겠으나 2025년이면 내년입니다. 네. 1, 2년 후에 폭등 가능성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과 좀 다른 뉘앙스인데 우리가 내막을 좀 제대로 살펴봐라고 했잖아요. 두 개 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하향 전망, 한쪽은 폭등. 네. 누가 맞아? 이게 아니고 두 개 다가 일리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면 1, 2년 후에 2025년, 2026년에 왜 폭등 가능성이 있냐?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전세 가격인데 전세는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이제 대출을 해주는 좀 독특한 시스템이잖아요. 맞아요. 네. 집주인이 보통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은행에서 이제 담보대출을 받게 되는데 전세를 끼고 사면 집주인은 이자를 안 내도 되잖아요. 세입자가 준 돈을 그냥 잘 사용하다가 만기 때 돌려주면 그만이잖아요. 내 집을 거주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입자가 대신 거주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무이자 대출인데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저는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뉴스를 들으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구나. 한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LTV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 내 자기 자본, 투자 자금이 줄어든다. 투자 관점에서는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세입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한데? 내 집 마련해야 돼? 대부분 세입자들의 머릿속에는 아마 그런 마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전세를 살고는 있지만 내 집 마련해야 돼?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돈을 더 모아서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대출이자 내는 바에는 전세 대출이자 낼 바에는 담보대출이자 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그랬고요. 우리가 실수요자들이 집 살 때 대부분 계기가 전세예요.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많이 올려달라 그러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더러워서 집 산다. 용기를 내면서 이제 집을 사게 되거든요. 매매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에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세 가격 상승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부족해요. 이게 맞물려 있는데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이게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제 폭등 가능성을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공급입니다. 착공 물량, 분양 물량, 인허가 물량이 다 줄어들고 있다. 인허가 물량은 5년 후에 입주 물량이고요. 착공 물량은 3년 후에 입주 물량인데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2023년은 매우 부족했고 지금은 2024년은 2023년보다는 늘어났지만 평년 수준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었다. 평년 수준이 평균 한 50만 호, 전국이 한 54만 호 정도 공급이 되고 있는데 2023년은 20몇만 호? 24만 호인가 25만 호 정도였고 지금이 한 34만 호 정도 수준이니까 평년 수준 10년 평균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회복이 되느냐? 힘들겠죠? 건설업계가 지금 PF 자금난에 지금 다 발목 잡혀가지고요. 다 인질 잡혀 있는데 여기서 공격적으로 택지를 확보해서 주택을 늘린다.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민간 택지들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전세 가격 상승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게 본다면 공급은 부족하고 전세 가격이 무이자 대출이 올라간다면 결국에는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있겠다. 주택산업연구원이 그래서 폭등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귀 기울여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금리는 양쪽이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한쪽에서는 내려본들 얼마 내리겠냐 기준금리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은행에 가보면 우리 기준금리는 그대로잖아요. 동결이잖아요. 계속. 네. 대출금리는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더라고요, 보니까. 네, 지금 하단금리가 신용이 좋고 상품이 좋은 상품을 하면 2%대도 이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3% 이하로도 내려왔고요. 물론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다 2%대가 아니라 잘 찾으면 2% 후반대도 있다. 주로 이제 3%대는 이제 기본으로 다 나옵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4%대는 잘 없어요. 3.5%, 3.7%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추세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베팅을 하면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서 이 정도면은 고금리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받는데 3% 정도 대출을 이게 대출이자가 부담스러워서 주택을 구입 못한다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금리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2022년 하반기 막 올라갈 때는 막 8%? 하단금리가 6%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지금 뭐 거의 저금리 비슷하게 내려왔고 기준금리가 내리지 않았지만 대출금리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폭등 가능성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폭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를 표하는 거고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폭등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앞서서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었잖아요. 집값이 여전히 높기도 하고 경기도 좋지 않고 아직 대세 상승 진입하기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2, 3년 후에는 폭등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뭐 우리가 오르더라도 이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승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대세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 한 2, 3년? 짧으면 1, 2년 정도인데 그 사이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있으니까 주택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드디어 부동산 PF 수습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 위축을 막으려고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까지도 연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시작된다면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PF가 이제 양날의 칼입니다. 양날의 칼인데 왜 양날의 칼이라고 하냐면 일단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그리고 이제 PF 문제가 이제 4월 위기선은 지나갔고요. 저는 뭐 4월 위기선은 원래 없다라고 약간 말씀드렸습니다. 네. 왜? 위기라면 이제 뻥 터져가지고 금융시장으로 전이가 되고 어떤 경제 위기가 와야 되는데 뭐 이게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갑자기 터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맞아요, 아니, 맞아요. 네. 알고 있고 대응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칼이 떨어진다라고 알고 있고 하는데 그 손 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떨어지게 막거나 피하거나 뭘 하겠죠. PF 문제 같은 경우는 벌써 한 2년 이상 지속된 계속 위기설, 2023년에도 4월 위기설, 9월 위기설, 12월 위기설, 2024년에도 4월 위기설, 지금도 뭐 계속 위기설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위기 말고 이미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게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정부가 수습을 못했을 때 이제 금융시장으로 전이가 될 수는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저는 뭐 그 정도 수습 못할 단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미분양이 좀 늘어나는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아직은 충분히 수습할 수가 있다. 미분양이 좀 늘어나고는 있어요.
58,000호까지 줄어들었다가 75,000호까지 늘어났다가 58,000호까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72,000호까지 다시 또 늘어났고요. 아마 5월 통계가 나오면 미분양은 이제 좀 늦게 나옵니다. 통계가 4월 통계가 72,000호까지 나왔고요. 5월 통계가 이제 곧 나오는데 5월 통계가 나오면 한 75,000호까지는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는 점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PF 건설업계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소진 대책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앞서서 스트레스 DSR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는 스트레스 DSR 해야 되잖아요. 가계부채 관리도 해야 되고 네네. 해야 되는데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한 발 물러서서 2달 유예를 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9월에 시행이 될지 또 유예가 될지는 모릅니다. 이게 이미 영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스트레스 DSR 적용이 되고요. 스트레스 DSR 적용이 되면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구매 능력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닌데 이미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자, 그럼 미분양도 똑같죠? 미분양 소진해야 되는데 75,000호까지 예를 들어서 아직은 뭐 통계가 안 나왔지만 75,000호 정도 늘었다고 하면 8만호 가는 거 시간 문제잖아요. 그럼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미분양 대책이 나오면 어떤 대책이 나올까요? 채찍을 주진 않잖아요. 야, 너 미분양 사, 안 살래?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근을 줘야 되잖아요. 채찍을 줄 수 없으니까. 네. 야, 너 투기하지 마. 그거는 채찍을 줄 수는 있죠. 야, 하지 마. 근데 사라는 거에 대해서는 채찍을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근을 주면 어떤 당근을 줘야 될까요? 뭐 세제 혜택? 야, 지방 미분양을 올해 내로 1년 동안 사면 1년 내에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를 해줄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카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취득세 감면해줄게. 이런 카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뭐 저리 대출 해줄게. 지자체들은 또 지방세, 취득세 감면 또 해주고 건설회사들은 또 분양가 할인 또 해주고 이런 패키지가 나온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죠. PF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금리도 마찬가지죠. 경제 상황을 보면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는데 PF라든지 이걸 보면 지금 금리 올려서 될 문제냐고요. 내려야 될 판이지. 굉장히 심각한데 금리 올려서 진짜 문제가 생겨서 금융시장으로 불똥이 튀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금리 한국은행은 천천히 미국이 내리더라도 다른 부동산 요소를 빼버리게 되면 좀 천천히 내려야 될 수도 있는데 PF를 보니 이거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금리가 이 요인 때문에 노출 금리 인하가 미국과 비슷하게 따라갈 수도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PF 문제가 무조건 나쁜 일이냐? 그렇게만은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빵 터지지만 않는다면. 수습이 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진짜 수습이 안 되고 위기설처럼 터져버리게 되면 그거는 이제 우리 경제에 굉장한 심각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도 영향을 받는데 수습이 된다는 게 이제 전제 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수습은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정부 정책에 규제 정책을 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이 될 것이다. 최근에 이제 서울 집값이 이제 반등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6월 4주차가 0.18%까지 제가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7월, 8월에도 만약에 이 속도로 올라가면 0.2, 0.3% 올라가면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토부가? 가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서울 집값이 선을 넘어. 생각하는 선, 뭐 전고점을 뚫고 막 올라가. 그러면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아마도 지금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추석을 앞두고 좀 전후해가지고 마포나 성동구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속도로 올라가면 있는데 PF 문제가 또 발목을 잡으면 그게 또 제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PF 문제를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다. 심각해지면 안 되겠으나 수습이 된다는 전제 조건에서는 규제를 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저는 양쪽의 가능성은 모두 다 열어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 집값 흐름도 올라간다고 또 너무 박수 칠 필요도 없습니다. 올라가면 또 규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너무 흥분하지도 마시고 저는 제발 좀 뭐라 그럴까요? 필요한 분들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사시는 거는 뭐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분위기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리하게 또 불안한 마음에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또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지금이 집값이 막 올라갈 때는 사실 아니거든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이 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섣불리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또 발목 잡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또 집값을 올리게 되고 또 우리가 섣불리 움직인 것 때문에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겠다. 우리 경제학에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게임 이론. 맞아요. 상대방의 행동이 네.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이제 게임 이론인데 부동산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생각이 없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불안하고 내 친구가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내가 쟤보다는 먼저 사야 될 것 같고 지금 안 사게 되면 집값이 더 올라가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막 견제를 하면서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굳이 살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정을 좀 찾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일기 신도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확실히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일기 신도시가 이제 5개 있잖아요.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5개가 있는데 참 재밌습니다. 이제 선도지구 지정이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5월까지 동의서 받은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동의서 받은 거고요. 이제 공고가 나오면 다시 동의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60% 점수, 60점이죠. 60점에 뭐 여러 가지 점수에서 이제 선도지구 지정을 하는데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요.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신도시마다 온도 차이가 있어요. 제일 앞서 나가고 제일 분위기 좋은 곳은 일단 분당 신도시입니다. 분당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가 좀 먼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가 평촌 신도시도 이제 교육 환경이 좋잖아요. 교육 환경도 좋고 뭐 입지도 좋고 교통도 좋고 다 좋은데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열기가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마다 이제 온도 차이가 좀 존재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하고 일산도 또 달라요. 투자자 측면에서 본다면 집주인들은 동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지만 투자자 측면에서 본다면 분당 신도시가 지금 먼저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1순위는 분당이 되는데 왜 분당이냐를 제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5개 신도시가 모두 다 이제 수혜를 받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재건축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성이 중요하잖아요. 사업성. 그러면 정비 사업의 사업성은 뭘까요? 조합원 입장에서 내 돈을 적게 내는 거,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내는 게 사업성이 좋은 겁니다. 네.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와주면 좋겠죠. 왜? 일반 분양 돈을 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할 수가 있으니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아파트인데 2000세대 아파트를 짓게 되면 1000세대를 남는 1000세대를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게 되면 공사비 충당을 하니까 나는 돈을 조금 내거나 안 낼 수도 있는 거죠. 일반 분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일반 분양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용적률이 낮으면 좋겠죠. 지금 용적률이 낮으면 나중에 많이 지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마진이 커지는 거죠. 용적률이 좀 낮으면 좋은데 분당하고 일산이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메리트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용적률에서 더 올려받을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지자체에서 줍니다. 네. 물론 신도시 특별법이 있지만 그걸 실행하는 곳은 지자체인데 지자체마다 또 이게 약간 온도 차이가 있어요. 최근에 평촌 신도시는 재밌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평촌 신도시 안양시장이 인센티브 안 준다고 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네. 난리가 났죠. 찬물을 그냥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죠. 초역세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단지가 별로 없다. 굉장히 냉정한 발언을 해버렸는데 그거는 찬물을 끼얹어 버리거든요. 반대로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인센티브도 해주고 우리가 열심히 도와줄게. 결국 일반 분양 물량을 많이 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 신도시도. 근데 일산과 분당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조합원들이 이제 사업성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내려면 일단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반 분양 가격을 높게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일반 분양 가격을 높게 받으려면 어떻게? 시장의 수요자들이 뒤따라 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매 능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구매 능력이. 왜? 공사비는 비슷한데 분당이나 일산이나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분당이 시멘트 값이 더 비쌀까요?
똑같잖아요. 똑같죠. 철근값 똑같고 인건비 똑같아요. 똑같은데 분양가를 더 받으면 더 유리한 거잖아요.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이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집값이 이제 구매력을 뒷받침하잖아요. 사실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 구매력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마용성도 그렇고요.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기 신도시 중에 구매력이 가장 높은 곳이 분당이거든요. 분당의 아파트를 누가 사느냐? 분당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살까요? 만약에 분당에 이제 몇 군데가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범단지, 서현역, 순회역 주변하고요. 신분당선이 있는 정자역, 위로 올라가면 또 뭐 임해역에 또 GTX까지 또 들어왔죠. 뭐 이런 지역들, 또 미금역도 있고, 이런 지역들이 만약에 뭐 서현역이라고 치죠. 시범단지니까요. 시범단지가 새 아파트가 지금 된다고 쳐요. 일반 분양이 나옵니다. 성공하지 않을까요? 분당 서현역에 새 아파트가 역세권에 분양을 하는데, 물론 뭐 터무니없는 고분양가가 나오면 안 되겠으나 어느 정도의 분양가가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먹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높아도. 왜? 새 아파트가 굉장히 희소하거든요. 분당에 보면 이제 1기 신도시들이 92년? 93년에 지었고요. 2004년도였나요? 파크뷰가 이제 정자동 그쪽에 파크뷰가 생기는데 2004년이면 이제 오래되긴 했는데 분당에서 상대적인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파크뷰 같은 경우는 뭐 전세 가격도 11억, 12억씩 형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 갈증이 있는 상황에서 분양을 딱 하게 되면 잘 먹히겠죠. 일반 분양가 충분히 높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범단지 아파트들 지금 호가가 올라갔지만 그래도 사도 앞으로 더 올라간다는데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일반 분양가도 높게 할 수도 있고 사업성도 좋게 나오니까. 근데 일산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를 올리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거기에 고분양가를 하게 된다면 고향 창릉 신도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3기 신도시. 거기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산의 지금 집값도 분당보다 낮은데 신규 분양 아파트들, 공공택지 저렴한 아파트들도 앞으로 나오는데 일반 분양가까지 높게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 그럼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분당에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평촌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 안 준다라고 됐고, 평촌이 또 분위기가 좀 조용해요. 조용한 이유는 범계역이라고 있습니다. 평촌역, 범계역, 지하철 4호선이 지나다니는데요. 범계역이 이제 굉장히 상권도 활성화되어 있고, 범계역 남쪽에 보면 이제 목련 아파트가 있습니다. 목련 2단지, 3단지, 5단지, 역세권에 굉장히 상권도 좋고, 학군도 좋고, 모든 걸 다 갖춘 아파트인데, 아쉽게도 선도지구 후보가 아닙니다. 아예 움직임도 없어요. 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목련 2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 10년 동안 추진했기 때문에 막 플랜카드 막 붙어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조합 측에서는 계획대로 진행한다. 반대편에서는 무슨 소리야. 중단하고 재건축을 하자라고 이제 막 분쟁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분쟁이 생기고 있는데 동의를 받아서 선도지구 지정이 될까요? 안 되겠죠. 2단지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붙어있는 3단지, 5단지는 통합 재건축을 해야 점수를 높게 받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입지가 좋은 곳의 진행이 돼야 투자자들도 그렇잖아요. 역세권에 좋은 데를 분당 같은 경우도 서현역 주변 좋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막 몰려드는데 평촌에서는 제일 좋은 곳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평촌 신도시에서 그렇게 뭐 랜드마크라고 인정받는 곳들이 아니거든요. 평촌에서는 목련마을하고 향촌마을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데 2개 단지 모두 다 선도지구 후보에서 빠져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잘난 선수가 빠져버리고 다른 선수들이 지금 막 본게임에 뛰려고 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관심에서 좀 멀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별로 좀 온도 차이는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약간 재건축 시장을 살펴보겠는데 네. 상계주공 재건축 분담금이 5억에서 7억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중층 아파트고요. 저층 아파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환급을 받는다,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낸다는 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과거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의 향수를 옛날의 첫사랑을 지금 못 잊고 있는 거예요. 딱딱 저는 그 예를 들고 싶은데,
첫사랑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첫사랑이 누구냐면 이제 개포주공, 고덕주공, 둔촌주공, 5층짜리, 신반포 뭐 이런 데 오래된 아파트들. 얘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공사비도 굉장히 저렴했고요. 뭐 3.3제곱미터당 공사비가 뭐 200만 원, 300만 원 시절에 와. 했으니까 지금 공사비가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공사비가 한 500만 원 정도였거든요. 400, 500이었는데 지금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공사비 올라갔죠. 또 저층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용적률 80%짜리 5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환급 오히려 돈을 받고도 재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개포주공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16평짜리, 18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대지 지분이 24평씩 이렇게 나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면적보다 땅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사업성이 좋죠. 내 감정 가격 높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환급도 받고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몇 천만 원 정도 가락 시행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상계동이 12층, 15층짜리 아파트에 용적률이 나쁘진 않아요. 뭐 150%에서 한 180% 사이 정도 되는데 물론 뭐 200%도 있습니다만 150에서 200% 사이 정도로 본다면 과거에 비하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구조다.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거기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줘야 되는데 거기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똑같은 문제에 또 부딪히죠. 아까 일기 신도시하고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일반 분양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 마포 수준으로. 그럼 상계동에 예를 들어서 마포 아파트가 최근에 나온 아파트, 마포 힐스테이트 뭐 라첼스인가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분양가가 뭐 17억? 16억, 17억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주변 시세 수준이거든요? 주변에 입주가 5년, 10년 된 아파트하고 비슷한 가격이니까, 새 아파트니까 해볼만 하잖아요. 상계동에 17억에 분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수요자들 굳이? 거기? 마포나 다른 데로 가잖아요. 분당으로 그렇죠. 가든지. 네. 선택지가 넓어지니까 가격을 올리는데 제한이 걸려요. 강남 같은 경우는 왜 좋으냐면 강남보다 좋은 곳이 없잖아요. 지금 뭐 압구정은 아직 뭐 재건축을 안 했으니까 반포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못 올려서 그렇지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40억에 분양해도 먹힐걸요? 왜? 더 좋은 아파트는 없으니까. 근데 상계동 같은 경우는 더 좋은 데가 많아. 그러면 가격이 제한이 돼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할까요? 꼭지점이 딱 천장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가격밖에 못 올리는데 공사비는 올라가니까 추가 분담금이 5억, 7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또 가격 자체가 뭐 엄청나게 높은 단지들은 아닌데 생각해 보면 여기서 조합이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더 내려버리게 되면 일반 분양가를 엄청나게 올리고 물량을 뽑아야 되는데 거기서도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게 이제 첫사랑 잊어버리자. 5층짜리 아파트 시대는 끝났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렴한 건축비 시대도 끝났다. 두 가지가 끝나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내 돈. 원래 그러면 내 집이 있는데요. 내 집을 부수고 멸시를 하고 새롭게 지으면 돈 누가 내야 될까요? 내가 내야 되잖아요. 원래 내 집, 내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 누가 내요? 아니면 은행에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고 해야 되죠.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좋았던 게 일반 분양을 통해서 내가 내야 될 돈을 어느 정도 상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이었는데 지금 두 가지가 잘 안 되고 있죠. 일반 분양이 많이 안 나오고 공사비, 그 일반 분양가를 많이 올릴 수도 없고 공사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지금 사업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마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상계동도 이제 5억, 7억이 저는 일반화됐다라고 보고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될 겁니다. 일기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억, 2억 내가지고 해결이 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자체에서 뭐 엄청난 뭐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 모르겠으나 지금은 얘기를 안 하는데요. 막상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될 때가 오면 아마 일기신도시도 뭐 1억, 2억 수준이면 저는 그렇게는 진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이 재건축, 뭐 재개발 시장 자체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약간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더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될 수가 있죠. 최근에도 이제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서울 주택시장, 아파트 시장이 좀 이제 반등,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워낙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또 진입 장벽이 높고 가격이 높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이 또 답이 안 나오죠. 야, 이렇게 가격을 줄 바에는 차라리 기존 아파트 사는 게 낫지 않아? 차라리 신축, 입주한 지 10년 이내 아파트가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서울 신축 위주로, 네. 준신축이나 신축 위주로 지금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야, 재건축이 답이 안 나온다면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동안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잖아요. 이해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야, 30년 된 아파트가 콘크리트 가치도 없는데 대지 지분 땅만 가지고 이렇게 높은 가격을 주고 투자하는 게 말이 돼? 한국이 이상한 거 아니야? 물론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아니, 자동차도 10년 지나면 감가상각이 돼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왜 아파트는 가치가 올라갈까? 그 내막에는 내재 가치,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이 나중에 재건축을 했을 때 나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재건축, 재개발, 새 아파트로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된 구축에 대해서도 투자 수요가 굉장히 두터웠는데 재건축이 생각처럼 빨리 진행이 되지 않고 이제 어려워진다. 돈을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죠. 일단 전세 가격이 낮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 단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전세가 낮으니까 무이자 대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갭 투자하기 힘들겠네요. 그럼. 갭 투자. 그러면 내 돈을 많이 투입을 하거나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게 재건축 재개발의 단점입니다. 2011년, 12년에 이제 서울이 2차 하락이 왔어요. 하락을 좀 많이 했는데 그때 많이 떨어졌던 지역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입니다. 개포, 아현 뉴타운 이런 데 많이 떨어졌는데 왜 많이 떨어졌냐면 예를 들어서 집값은 10억인데 전세가 9천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9억 1천만 원은 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시장 분위기 안 좋아서 집값은 떨어지죠. 대출 이자는 나가죠 하니까 집주인들이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매물들이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게 재건축 재개발의 단점입니다. 그 단점이 빨리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가 받고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내면 다 해결이 되는데 이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돈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 한마디로 자금이 묶이는 거잖아요. 투자의 리스크가 그거잖아요. 내 자본을 적게 투입을 하고 황금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됐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오래 걸리죠. 1기 신도시도 아마 15년 걸릴 겁니다.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2027년에 착공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2027년에 착공 들어가려면 지금 이주해야 되거든요. 지금 조합도 안 만들었는데 무슨 이주를 한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2037년?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도 2037년에 공사 들어가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돈이 10년? 15년이 묶이는데 기회비용, 금융비용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메리트가 이제 진짜 좋은 것 아니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겠다. 오래된 아파트들 뭐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집값이 막 올라가주면 괜찮겠는데 집값이 뭐 그렇게 뭐 과거처럼 막 상승장에 막 폭등하는 장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버티기 힘들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기존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 위주로 또 눈을 돌리게 되고 그러면 신축은 또 장점이 있잖아요. 전세 가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전세 가율이 높다는 얘기는 무이자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 내 자금 투입이 적게 들어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축 아파트가 더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네네.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인구가 줄면서 부동산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앞으로 한 10년 뒤쯤에는 서울 전역이 약간 강남처럼 프리미엄이 붙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서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뭐 투자자나 오히려 수요자들이 약간 수도권과 지방으로 좀 이주를 하면서 지방도 약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수도권에서 이제 지방으로 이제 이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도권 뭐 근처 이런?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구 감소가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구 감소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문제 맞죠. 문제는 문제라고 해야 됩니다. 문제는 맞는데 그게 지금 문제냐 장기적인 문제냐는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문제가 되죠. 왜?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근데 부동산은 주택 구매 연령이 보통 40에서 59세고요. 좀 짧게 보면 30세입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출산율이 이제 가파르게 줄어들고 최근에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본다면 저는 골든타임이 한 20년 정도,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20년 정도 남았고요. 20년 후에는 저는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20년 후에는. 그러면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2045년 정도 되면 아마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임팩트가 올 겁니다. 그러면 골든타임 20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대응을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지금 20년 후를 걱정해가지고 투자를 할 거를 안 하고 안 할 거를 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지금만 봐야 되는데 아까 10년 말씀하셨는데 10년 후에는 뭐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조금씩 영향을 줍니다. 서울도 영향을 안 받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 인구가 뭐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뉴스 나오는데 그거는 좀 정확히 봐야 될 게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영향받은 부분도 있지만 서울의 인구가 줄어든 거는요. 서울만 볼 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같이 봐야 되는데 서울은 인구가 줄어요.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서울 집값 전세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경기도 인천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 수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으로 본다면 지금 또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고요. 수도권 인구가 줄어드는 건 아마 한 20년 후 정도 돼야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체를 본다면 큰 영향은 없다. 서울이 인구가 줄어드는 건 서울이 싫어서 서울의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서울 부동산이 집값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울을 걱정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앞서서도 이제 그러면 서울이 전체가 다 좋아지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극화 문제인데 일단 서울과 지방을만 비교하자면 서울 집중화 현상이 지금 또 강화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겁니다. 우리 IMF 전이니까 거의 한 20년 전 정도 되나요? 20년 전 생각해 보면 서울과 지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았거든요. 1990년대만 하더라도요. 오히려 지방 땅값이 더 비싼 데도 많았어요. 서울보다도. 제 고향만 하더라도 그 시내 중심지 상업지역이 그 당시에 90년대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했거든요. 오, 진짜 비싼데요? 90년대. 와. 그때 서울 얼마 있을까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10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지방은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고, 서울은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렸죠. 서울 집중화 현상은 더 심각합니다. 지방 가면 이제 상권은 거의 뭐 공동화 현상이 생겨서 신규 택지들은 버티는데, 구도심들은 이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은 직격탄 맞나요?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개발한다고 해서 서울에 영향받았나요? 수도권 전체를 보면 아직도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20년 내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러면 서울 내만 본다면 그럼 서울 강남 3구, 용산구, 그다음에 마용성, 동작 그 외의 지역들 모두 다 쭉쭉 올라가서 모두가 강남처럼 되느냐? 저는 그건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지방과 비교해 보면 서울이 좋은 거는 맞는데 서울에서도 모두가 다 강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도 뭐 좋다고 해서 뭐 뉴욕이라고 해가지고 다 뉴욕이 다 집값 비싼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울의 한강변의 가치는 저는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다. 한마디로 부촌의 가치는 저는 더 올라갈 것 같아.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들어도요. 뭐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면 우리 서민들이 힘들지.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또 소득이 늘어나서 막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좀 아이러니한데 그러면 부자 동네는 저는 더 강세가 보일 가능성이 높다. 강남 3구, 용산구, 마포도 마찬가지고 성동구도 마찬가지고요. 이 한강 라인 벨트는 저는 뭐 인구 감소하고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년 후에도 저는 버틸 것 같습니다. 20년 후에도. 왜? 돈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면 사람 심리가 그거잖아요. 굳이 다 먹을 수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무인도 섬이 3개예요. 섬이 3개인데 열매가 다 잘 열려. 그러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잖아요. 같이. 근데 한쪽만 열매가 잘 열리고 나머지는 이게 비가 안 와가지고 이제 야자수가 안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되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서울로 더 올 것이다. 불안할수록 더 확실한 걸 찾거든요. 최근에 양상을 보더라도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지방은 미분양도 늘어나고 공급도 많다라고 하고 집값 회복이 안 되는데 가만히 보니 서울은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전세 가격도 오른다라고 하고 미분양도 적고 서울로 가야지. 최근에 외지인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도.
서울 사람만 가지고 서울 집값 오르는 거 아닙니다. 서울로 들어오잖아요. 앞으로도 인구라든지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안하면 저는 서울 집중화 현상은 더 강화될 거다. 지방에 있는 부자들도 서울로 들어올 거다. 과거에 지방 부자들은요, 저희 아버지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지방 부자들은 어지간하면 그냥 지방에서 잘 살았어요. 서울에 굳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뭐 가끔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하나 자식 생각해서 사두는데 저는 앞으로는 이제 지방 탈출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서울은 더 집중화 현상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이 뭐 다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에서도 저는 인구 100만 이상 되는 도시들, 광역시들은 그나마 좀 버틸 것 같습니다. 그 대학교들, 지방에도 대학교들 있잖아요. 거점 대학교가 있는 광역시들은 중소도시들보다는 그나마 좀 잘 버틸 것 같은데, 물론 서울보다는 좀 힘들겠지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어야겠죠. 정부 당국자들도 서울 집중화 현상을 해결하려면 그냥 지방에 그냥 돈 좀 투자해주고, 교부금 좀 늘려주고, 이번에 그 발표된 거 있잖아요. 세컨드 홈? 그런 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컨드 홈 투자한다고, 야, 우리 세금 안 받을 테니까 지방에 투자해. 우리가 투자의 원칙이 있잖아요. 돈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구매 욕구가 생기면 그 다음에 구매 능력을 따진단 말이에요. 구매 능력이 이제 세금 적게 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따지게 대출 많이 받고 하는데, 욕구가 안 생기는데,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은데, 세금 안 내고 대출 잘 받게 해준다고 집을 왜 사냐. 그런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지방이 이제 우리가 또 지방도 같이 살아야 되고 살려야 되고 서울 집중화 현상은 또 막아야 되잖아요. 서울이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면 진짜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방을 살리려면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 일자리, 지방의 대학교를 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 스카이나 인서울로 와서 서울에 직장을 구하는데 지방의 대학교를 더 투자를 하고요. 더 좋은 대학교를 만들어줘서 인재들이 지방에 있는 인재들은 지방에서 공부하고 또 지방의 좋은 회사들은 좋은 인재들을 데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저희 때, 제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 서울대나 스카이 정도 아니면 스카이 갈 수 있는 학생들도 지방에 있는 부산대학교, 국립대학교 많이 갔죠. 국립대학교 많이 갔거든요.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붕괴된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지방 대학교를 살려야만 저는 지방이 살아난다. 인구 감소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집중화 현상이 저는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다. 앞서서 이제 서울 인구 감소 20년 후 문제고 서울 집값 튼튼하고 한강변은 더 좋다라고 했는데 그게 좋은 사회 현상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팔 필요는 없겠으나 우리 정책 당국자들은 또 지방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좀 써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서울 집중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이제 뭔가 약간 강남은 또 너무나 넘사벽이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약간 좀 제2의 강남? 좀 그렇게 불릴 만한 지역은 나중에 어느 지역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미 윤곽은 다 나오고 있잖아요. 제2의 강남이라고 한다면 앞서서 제가 뭐라고 했나요? 한강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강변에 강남 3구, 용산구는 넘사벽이고 이제 성수도 이제 넘사벽이죠. 강남을 뛰어넘고 있죠. 성수 전략정비구역. 전략정비구역 제가 최근에 또 임장 갔다 온 데가 그 트리마제 아파트 옆에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있습니다. 1, 2, 3, 4지구가 있는데 이제 층수 제한 때문에 진행 안 되고 있다가 건축심의에서 막혔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 동양 아파트가 있거든요. 아파트 자체만 보면 가치가 없어요. 아파트만 보면. 네네. 그냥 숫자만 보면 용적률이 300%가 넘고요. 입주 연도도 오래됐고요. 아무 볼 폼이 없는데 그 아파트가 26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니까. 입주권이 나와요. 트리마제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트리마제가 38억, 40억씩 하잖아요. 전용 8사가. 그럼 그 아파트가 트리마제처럼 되면 입주권 받으면 가치가 있잖아요. 이미 한강변의 가치가 그렇게 입증이 돼버리는 겁니다. 볼품없는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한강 벨트들은 그 가치가 더 올라가죠. 그러면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게 이제 광진구. 광진구도 최근에 이제 굉장한 탄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조용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저는 광진구를 부를 때 흙 속의 진주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책 쓸 때도. 왜? 네네. 근데 흙 속에 조용하게 파묻혀 있는 보석 같은 동네였는데 그 보석을 이제 사람들이 다 눈치채가지고 이제 보석이 아니에요. 광진구 지금 사람도 굉장히 몰리거든요. 광장동도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죠.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잖아. 자양동. 네네. 자양동 가봐도 자양동이 사실 체계적 개발을 못 해가지고 좀 어수선해요. 그래서 좀 뒤떨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뭐 재개발 구역들 막 새 아파트들 들어오고 하면서 자양동에도 사람들 투자 수요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한강변에. 마포도 마찬가지고. 마포 옛날 볼폼이 뭐가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합정동, 망원동은 지금 이제 상권 측면에서 본다면 요즘 젊은 애들 강남에서 놀지 않죠. 강남에 뭐 특색이 없잖아요. 홍대, 연남동 이런 데서 놀잖아요. 그렇죠. 네. 성수동 가서 놀든지. 그러니까 이미 젊은 애들은 이미 알아본다는 거죠. 우리 애도 그래요. 마포에 아파트 나오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강 벨트들, 인프라, 기본적으로는 한강이 보이면 좋고요. 한강만 나와서는 안 돼요. 한강은 이제 플러스 가치라고 해서 한강이 나오면 좋은 거고요. 역세권의 상권, 젊은 애들이 이제 잘 할 수 있는,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상권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한강 벨트에 이제 몇 개의 지역들이 있죠. 앞서서 말한 제가 성수동, 광장동, 뭐 용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포, 이런 라인들, 동작구. 동작구도 최근에 굉장히, 흑석동도 예전에 진짜 택시도 안 들어가는 동네. 뉴타운 되기 전에는 언덕길이잖아요. 네네. 흑석동 가자 그러면 택시가 안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그런 지역인데 지금은 흑석 뉴타운 개발하면서 완전히 달라졌고, 노량진 뉴타운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량진 뉴타운도 좀 저평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강변에 평지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가격대를 보면 오히려 경기권의 뭐 판교나 분당이나 광교 같은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약간 조정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노량진 뉴타운보다 더 비싸게 막 나오는 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반대로 한강변의 노량진이 또 저평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강 벨트들 따라가 본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겠다. 근데 전제 조건은 반드시 지하철역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의 가치는 앞으로도 더 중요해지고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앞서서 이제 더 예전에는 다 올라가는데 괜찮아. 무슨 상관이야. 뭐 지하철역? 역세권이 10억이면 역에서 좀 떨어지면 9억이면 뭐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좀 떨어져도 뭐 9억에 가지 뭐 라는 공식이 성립이 됐다면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고요. 10년, 20년 후 점점 앞으로 갈수록 이제 떨어진 데 9억, 역세권에 10억이면 역세권으로 가야 됩니다. 1억을 더 주더라도 역세권의 네. 가치는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이 되는 또 좋은 학교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인구가 줄어들면 학교 가치가 이제 학군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내 자식이 더 소중하고요. 더 좋은 데로 보내야 되고요. 더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아들, 딸 구별 말고 저는 둘만 다 잘 키우자. 뭐 이런 세대였는데 네네. 대충 키웠잖아요. 그때 부모님들. 물론 부모님들은 열심히 키웠지만 이렇게 학원도 안 보내고 뭐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한 명 출산하니까 더 귀하니까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더 투자를 하게 되고요. 교육 환경이 중요한 지역들은 더 중요해집니다. 대치동, 목동, 중계동, 평촌, 분당, 일산 학군 좋은데 이런 지역들은 그 지역에서 저는 가치가 더 올라가지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생이 줄어든다고 해서 학원가가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중하는 현상은 더 강화된다. 그래서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 이제 모두가 잘 사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사회적으로 본다면 정부나 국회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의 노력도 하고 지방 육성 정책을 펴야겠지만 우리는 또 제가 정책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사회적으로 본다면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그런 필연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인구 감소, 양극화, 부동산 시장이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속에서도 정말 오를만한 그런 좋은 지역을 중간중간에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지역 중심으로 한번 잘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